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쪽에 사는 올해로 42 된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 같은 건 관심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턴가 아내가 설거지할 때나 혼자서 쉴 때 귀에 이어폰을 꽂고 희죽희죽 웃거나 혼잣말로 승질을 내며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라디오 같은 걸 듣나 보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연을 읽어주는 채널에서 사람들이 올린 사연을 듣는 겁니다.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라디오나 TV를 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건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들 이야기 관심 가질 여유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아내는 입을 삐죽대며 듣기 싫으면 말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저리 가라고 하길래 그럼 당신도 사연 하나 올려봐 그랬죠. 저는 내가 올릴 사연이 어디 있어? 여기 올리기에는 내 사연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걸. 라고 아내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 사연을 여기에 쓰게 될 거라고는 저나 아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네요. 사실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글을 쓰는 것도 아내가 자기는 사연을 보내고 싶어도 도저히 글재주가 젬병이라며 그나마 조금 나은 저 보고 사연 좀 보내라고 하도 성하길래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게 13살이나 어린 처제가 있어요. 전형적인 늦둥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처제가 장모님 뱃속에 있을 때 장인어른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산재 처리가 잘 돼서 한동안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두 딸을 홀로 키워내셔야 했던 장모님은 흔한 말처럼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며 평생을 사시다 저와 아내가 결혼하고 대략 1년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저 역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서 근교에 여행을 가셨는데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얹혀 살다가 20살이 되자마자 뛰쳐나왔는데 당시 돈을 벌겠다는 목적도 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루하루 눈칫밥 먹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는 완전히 문제아였습니다.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돌아다녔고 때론 친구들 돈도 뺏기도 했죠. 제가 덩치가 좀 많이 크거든요. 거기다 싸움꾼 기질이 있어서 중학교 시절부터 인근 학생들에게 싸움장 하면 열이면 열 모두 저를 입에 올릴 만큼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다니던 진짜 말 그대로 생 양아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네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저 정신 차리는 거 보는 게 소원이시라던 아버지와 어머니, 언제까지나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가시고 나니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공사판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공사판 일이란 게 그래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비우는 데는 최고의 일입니다. 거기다 보수도 제법 세니 허튼 짓만 안 한다면 배운 거 없고 가진 건 몸뚱이뿐인 그때 제게는 그만한 일도 없었네요. 저는 조금씩 초보에서 기술자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며 일만 했습니다. 꿈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가게를 차리는 거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가게만 하나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 자신도 있었기에 일부러 위험한 일만 골라서 하고 다녔습니다. 위험할수록 수당이 많이 붙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10년 떠돌이 생활을 하고 나니 통장엔 3억 정도 모이더라고요. 무슨 가게를 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정했거든요. 그건 바로 치킨집이었죠. 매장의 테이블은 최소화하고 배달 위주로 할 계획이라 평수도 그리 넓지 않아도 되어서 창업하고도 통장에는 돈이 좀 남았는데 그때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당시 살아계신 장모님과 13살 어린 딸 같은 처제랑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장모님이 운영하던 조그마한 식당 일을 도와주며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고 있었던 아내는 제가 뽑은 2명의 전단지 알바생으로 처음 만났는데 그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치 순정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청순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에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네요. 지금 기준에선 스토커라고 신고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고, 결국 그의 겨울 저희는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제가 31살이었으니까 처제가 딱 18살 고등학생이었네요. 아내를 닮아 한미모하는 처제는 워낙 어렵게 살아와서 그런지 말도 거의 없는 편이고 성격도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눅이 들어있는 느낌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하고 1년은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며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겼네요. 아내는 주방에서 닭 튀기고 저는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오픈빨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장사는 잘 되었고 아무런 걱정거리 없을 것 같은 나날만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췌장암 말기라네요. 그리고 몇 달 후 장모님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 세상을 떠났죠. 그때 아내와 처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다 결국 탈진돼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도 여러 번 데리고 가서 수액 맞추고 영양제 맞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문제는 이제부터 처제가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소심한 아내는 제게 한마디 의논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처제 우리가 데리고 살자. 아직 고등학생인데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라는 제 말에 아내는 그제서야 안색이 밝아지더군요. 고맙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그렇게 걱정이 되면 진작에 말을 하지. 저렇게 늘 할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는 아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제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별일이 다 있었네요. 아내와 달리 공부를 유난히 잘했던 처제는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아였던 제 학창 시절을 가지고 농담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거기다 자꾸 장사하는데 찾아와서 자기도 돕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제 속을 어지간히도 썩였죠. 처음엔 저보고 형부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오빠라고 부르며 더욱더 친밀해졌어요. 처제는 자기도 일할 수 있다며 서빙이나 카운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비 많이 달라고 안 할 테니 자기도 좀 돕게 해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 돈은 나랑 언니가 벌 테니 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서 성공해야지. 그럼 그때 몇 배로 돌려받을 거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와 저는 실제 남매처럼 말싸움까지 하기도 했는데 결국 승자는 저였죠. 그렇게 아내와 저, 그리고 처제, 우리 3명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또 한 번은 가게 손님 중에 한 명이 저와 처제 사이를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죽여버린다고 하고 내쫓은 적도 있습니다.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 못하는 너 같은 인간한테는 닭 안 팔아도 되니까 우리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죠. 아무튼 행복한 시간은 흐르고 우리에겐 딸 하나 아들 하나 복덩이가 둘이나 생겼네요. 처제 역시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마냥 어릴 줄만 알았던 큰딸 같은 처제가 어느새 직장인이 되다니요. 거기다 매달 월급날이면 제 선물이며 조카들 선물까지 꼬박꼬박 사주던 처제는 여느 아가씨처럼 연애도 시작하더라고요. 맨 처음 남친이라고 소개시켜줬을 때 저는 한눈에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진면목을 안다고 하죠? 처제가 데리고 온 그 놈은 자기 딴에는 매너 있는 척 연기를 했지만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저는 알 수 있더군요. 결코 좋은 남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거기다 제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그 놈이 가고 난 뒤 그 사람은 별로인 것 같다. 다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처제는 처음으로 저와 아내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내가 처음 정식으로 소개한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딱 한 번 보고 헤어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처제를 보며 저희는 순간 아차 싶더군요. 처제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저나 아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괜한 선입견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싶어 처제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후 둘은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다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말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결사반대를 했죠. 하지만 처제는 저희 없이라도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저희는 지고 말았네요.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까지 2달도 안 걸렸습니다. 당연히 장인 장모님이 안 계시니 저희가 혼주 역할을 했고요. 비록 제 딸은 아직 한참 어리지만 처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딸자식 시집 보내는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왕 하는 결혼 정말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는 처제를 걱정할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1시간 떨어진 지역에 체인점을 하나 더 냈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하던 치킨집은 아내가 맡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입점한 체인점을 돌보는데 전념을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점점 처제와 연락도 뜸해지고 처제 역시 잘 사는지 별 큰 소리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1달에 1번은 혼자서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처제는 항상 밝아 보여서 정말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 겁니다. 1~2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1년이 넘게 처제는 동서 없이 혼자만 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넌지시 떠봤죠. 동서는 요즘 뭐 하냐고 통 얼굴을 못 봤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는 요즘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본인이 별일 없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요즘 시국에 바쁜 게 복이라고 하면서 그냥 믿고 넘어갔죠. 그런데 글쎄 지지난주 새벽에 처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집으로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뭔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아내 깨워 차 타고 갔습니다. 처제는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는데 처제가 저를 말리며 너무 늦었다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쌍욕이 나오네요. 밖에서는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처제 얼굴 여러 군데 피멍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맞은 자국이라는 걸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누가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못하던 처제는 눈물만 흘리더군요. 당장이라도 처제를 다그쳐 알아내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1시간 넘게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던 처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네요. 시가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첫 시작부터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일단 친정부모가 없다고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온갖 집안일은 전부 처제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가 한 번은 힘들다고 한마디 했더니 난리를 치더래요. 고아 주제에 자기한테 따진다 이거죠. 아니, 세상에 부모 없이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그걸 약점으로 삼다니 이게 사람인가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동서였었는데 지 M이라는 인간이 자기 와이프를 말도 안 되는 걸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서서 한마디 하던가 아니면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했다고 쪼르륵 가서 일러 바치는 바람에 일만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데 매일같이 집에서 소주 2병은 기본으로 마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밖에서 안 마시고 집에서 마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대요. 진짜 못 배운 제 눈에도 그 집 인간들은 막장 중에 막장이더군요. 하지만 처제는 이 모든 수모에도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부려 한 만큼 저희한테도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저 좋아지겠거니 하는 헛된 희망으로 1년 가까이 참아왔답니다. 그러다 결국 그날 새벽에 고주망태가 된 동서한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한 소리 했다가 건방지다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된 거죠.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아내와 처제는 다시 울기 시작했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 울라고요. 운다고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힘 빼지 말고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둘의 성격상 밤새 울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잠겼죠. 이대로 그냥 이혼시키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되갚을 방법이 없나 이 방법 저 방법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다음 날 처제 데리고 병원 가서 일단 진단서부터 뗐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해 법률 상담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 유일한 어릴 때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했죠.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날뛸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가족이라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잠깐 볼일 좀 보고 온다 하고 친구 놈과 처제 시가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온 식구 다 있더라고요. 그 동서놈이랑 그놈 부모까지 말이에요. 뭐가 그리 좋은지 거실에서 킬킬대며 TV를 보고 있던 그 인간들은 저와 제 친구를 보자마자 누구냐며 난리를 치는데 제가 신호를 주자 친구는 그야말로 깽판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원래 학창 시절에도 꼭지가 한 번 돌면 저도 말리기 힘든 녀석이거든요. 친구놈은 제 부탁대로 부엌이며 거실이며 손에 잡히는 건 다 때려부시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지나서 이미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돼버렸고 구석에 숨어있는 그 인간들에게 제가 다가갔죠. 우리 처제 맞은 거 갚아드리러 왔다고 마음에 드시냐 했어요.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셨으면 자기 마누라까지 두들겨 패냐 물어봤습니다. 겁에 질렸으면서도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처제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전 웃으며 말해줬어요. 좋다고요. 어차피 우리도 진단서 끊어놨으니 쌍방으로 신고해보자고 했습니다. 대신 제 친구를 가리키며 사람이 법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처제 고하라며 괄세하고 사람 취급 안 한 거 거기다가 얼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전부 꼭 다 갚아줄 테니 기대하라고 했죠. 밤길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고 해줬습니다. 협박을 했냐고요? 네, 협박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저딴 인간들에게 신사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우리 처제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거든요. 그제야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처제 남편 놈이 무릎으로 기어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마누라 팰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 그냥 주거침입이랑 기물파손으로 신고해라. 우리도 너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거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아두고. 하고 돌아서는데 처제 시어미가 제 발을 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말해줬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우리 집 와서 방식 모자 둘 다 우리 처제한테 사과하고 또 결혼할 때 처제가 해온 혼수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이고 병원비에 위자료까지 내놓고 조용히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진단서 들고 가서 이혼 소송 불사하겠다. 그리고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 복수할 거라고 했더니 얼마나 급했는지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힘없는 며느리는 만만하니 온갖 갑질하면서 괴롭혀온 주제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교활하게 약한 척, 불쌍한 척하는 그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다음날 지 엄마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사과하는 자기 남편을 보고 처제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냥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길래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받고 협의 이혼시켰네요. 현재 처제는 다시 예전처럼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혼자 멍하게 있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많이 참은 만큼 회복도 느릴 테니까요. 하지만 막말로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처제 정도면 단지 이혼을 한 번 했다는 경력이 그렇게까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제가 선택한 해결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하고 후회는 없네요. 그저 우리 처제의 인생에 이제는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랄 뿐이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어쩌다 여기에 사연을 쓰고 앉아있는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제가 딱 그 꼴이네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스러운 남편과 자기 아들보다 저를 더 위하고 아껴줬던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 정말 가증스럽고 더러운 족속들이었습니다. 저는 35살, 서류상으로 이혼녀가 된 지 2달 된 따끈따끈한 돌싱이고요. 결혼 생활은 딱 2년 조금 안 되게 했네요. 애는 없어요. 천만다행이죠. 물론 아이가 있었더라도 이혼은 당연히 강행했겠지만 제 마음고생은 더 심했을 겁니다. 그렇게 애가 안 생겨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만 느껴질 따름입니다.
남편과 저는 중매로 만났어요. 전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아빠가 이사로 재직 중이셨던 증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정육점을 하고 있고요. 말이 정육점이지 규모는 꽤 큽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던 건데 경환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남편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요. 가게 월세와 인건비 빼고도 월 50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제 월급이 400 중반이거든요. 둘이 합치면 한 달에 못해도 1000만 원은 되니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혼하기 전에 저희는 새 거 쓰면서 살아도 매달 40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돈 문제로 싸울 일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가 쪽도 나름 나쁘지는 않아요. 28평 자가 아파트도 있으시고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이랑 시어머니 연금을 고려하면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지 문제는 저희 아빠 재산이었나 보네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것저것 다 합치면 대략 20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아요. 증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시다 정년 퇴임하시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 모두 다 합쳐서 아빠는 전업 투자자로 변신을 꾀하셨죠. 워낙 그쪽으로는 밝으신 분이라 몇 년 사이에 불리고 불려 20억이 된 거예요. 남편은 위로 형 한 명의 밑으로 여동생 한 명 있는 반면 저는 외동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7년 전에 이혼을 하셨지만 가끔씩 저와 함께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혼할 때도 별 문제 없이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양가 모두 금전적으로 넉넉하다 보니 특별히 서로 기분 상할 일은 안 생기게 알아서 챙길 것 챙기며 결혼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댁 쪽에선 우리 아빠의 재산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딱히 숨길 이유도 없었기도 했었지만 신혼집을 아빠가 해주시는 바람에 남편이 혼수하고 결혼 비용 담당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결혼하고 1년 하고도 6개월 정도는 정말 이보다 완벽한 결혼 생활이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게 잘 맞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입꼬리가 귀에 걸리시며 우리 딸 왔냐고 근데 옆에 달고 온 저건 뭐냐고 장난을 치셨어요. 물론 그 옆에 달고 온 건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오려면 혼자 오지. 무슨 혹덩이를 달고 왔냐며 너스레를 떠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삐진 목소리로 엄마 아들한테 혹덩이가 뭐야 혹덩이가 너무하네 진짜. 와이프한테 자기 친엄마 뺏긴 남자는 나밖에 없을걸? 하면서 시어머니 농담에 장단을 맞춥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그래도 너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며느리 보게 된 거니 혹덩이라고 한 건 취소할게. 고맙다 아들.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지금 사연을 쓰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때부터 말이 안 되긴 하네요. 모르겠어요. 만약 시어머니에게 딸이 없었더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했겠죠. 딸에 대한 로망이 있던 시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딸처럼 생각하며 이뻐하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버젓이 시어머니에겐 제 또래의 딸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 며느리를 저렇게 애지중지할 때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볼 만도 한데 전 그저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요. 거기다 시부모님 댁은 차 타고 30분도 안 걸릴 만큼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시가에 갈 때마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손사리를 치시며 말리시더라고요. 요즘은 며느리 일 시키면 괜히 시어미만 미움받는다면서 그냥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만드신 식혜까지 내주시기까지 했죠. 저는 매번 올 때마다 손님처럼 대접만 받는 것도 불편하다고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이번엔 남편이 말립니다. 어른이 쉬라고 하면 쉬는 게 예의라고 자기가 직접 설거지를 다 해요. 어때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정도로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가 정말 현실에 있냐고요? 네, 있었어요. 제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더 엄청난 걸 말씀드려 볼까요? 명절 때는 말이죠. 늘 남편과 저는 저희 친정에 먼저 들렀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고요. 자기는 어차피 혼자인데다 제사도 안 지내고 또 거리가 가깝지 않냐고 하시면서 그런데 사돈네는 멀리 사시는데 얼마나 딸이 보고 싶겠냐고 무조건 명절 때는 저희 집부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만 되면 저희 집에 가서 편하게 보내고 돌아왔죠. 시간이 좀 늦어진다 싶으면 전화만 한 통화해드리면 만사 오케이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늦어졌네요.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라고 전화를 드리면 시어머니는 아니라며 자기 걱정 말고 천천히 시간 보내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다음날 일찍 안 와도 된다는 말씀까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가식이고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걸요. 평소에도 남편은 유독 우리 아빠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틈만 나면 아빠 주식 동향을 체크하고 제게 수시로 알려주길래 제가 짜증을 낸 적도 있어요. 아빠가 투자해서 돈을 벌던 날려먹던 그건 다 아빠 돈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움찔하던 남편은 그 후로는 내색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일생일대 모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비트코인에 20억을 몰빵하신 겁니다. 뭐 아빠 말로는 정부기관 쪽에 아주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신다고는 했지만 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다 잃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엄마와 사이가 틀어질까 봐요. 이더리움이라던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저는 그쪽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코인에 올인을 한 아빠를 유독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네요. 처음엔 크게 내색하지 않더니 나중엔 아예 대놓고 핸드폰으로 코인 동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 장인어른 거 내려갔어 어떻게 해? 라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으면서 다행히 오늘은 제법 올라갔네? 역시 돈이 돈을 번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부럽다 부러워라고 하길래 우리 아빠 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나 신경 쓰시지? 이번 달 고기 좀 나갔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통 손님이 없네. 아니 이런 시국일수록 장사에 신경 좀 더 쓰자라고 핀잔을 주곤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시간만 나면 아주 그놈의 비트코인 그래프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너무도 다급한 목소리의 남편은 거의 울먹이는 듯이 제게 소리를 치는데 장인어른 코인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반에 반토막도 안 남게 생겼다며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저는 일단 진정하고 직접 아빠한테 알아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사실 저 역시 너무 놀라서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통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고 나중에는 해서는 안 될 상상까지 자동으로 되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물론 아빠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 전 재산을 투자하실 만큼 확신을 가지셨을 텐데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의 실망감도 그만큼 클 거 아닙니까? 아무튼 남편은 그 후로 10분이 멀다 하고 제게 계속 전화를 거는데 너무 정신사나워서 받지는 않았어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시도하는 중에 그렇게 얼마가 흘렀을까 마침내 아빠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돈 걱정보다 아빠가 더 염려돼서 괜찮으시냐고 안부부터 물어봤죠. 그리고 지금 어디시냐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은 거냐면서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그저 괜찮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저는 차마 돈 이야기는 못 물어보겠어서 그냥 끊으려는 차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큰 손해는 안 봤으니 너무 걱정 마라. 다행히 크게 떨어지기 전에 미리 뺐어. 그러니 염려 안 해도 된다. 라고요. 그래도 힘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으시다면서 당분간 혼자 어디 좀 다녀오신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고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풀죽은 아빠가 안쓰럽기만 했네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아빠가 조금이라도 늦게 뺐으면 아마 20억이 2억도 안 남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5억만 날리시고 나머지 원금은 회수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문제는 지금부터 진정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육점은 어쩌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저를 기다리지 뭐예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도대체 얼마를 날리신 거냐고 그리고 장인어른 어디시냐. 숨 돌릴 틈도 없이 질문들을 던져대는데 전 다행히도 조금 미리 빼서 그나마 선방은 하셨다 하고 안심을 시켜주려 했죠. 그때 남편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리시는 거야. 그냥 안전한 데 투자하시면서 유지만 하시지 말이야. 그러게 다 늙어서 돈 욕심 부리면 끝이 안 좋다니까? 난생 처음 들어본 남편의 거친 말이었습니다. 늘 다정하고 따뜻한 말만 하던 남편은 마치 두 얼굴의 헐크처럼 혼자서 방방 뛰며 열을 내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옆에 시어머니였죠. 남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원래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 말할 겨를도 없이 다다다 쏟아내는 두 모자를 보며 저는 속으로 이것들 봐라 싶더군요. 딱 봐도 견적 나오지 않나요? 평소에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던 남편과 시모가 우리 아빠가 이제 돈 없는 처지가 된 줄 알고 본심을 드러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저희 집에 잘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돈이었다는 걸 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속상한 마음에 저런 식으로 표현했겠지. 하며 이해도 되는 측면도 있긴 했어요. 이상하게 솔직하게 말해주기가 싫더군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과 시모에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빠 돈 아직 많으세요. 그러니 안심들 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오히려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전 침울한 표정만 짓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해석을 한 남편은 또다시 그놈의 늘끔하게 돈욕심 타령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저한테 화까지 내지 뭐예요. 애초에 무리하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렸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요? 막말로 아빠가 코인 투자하신 이후로 매일같이 조회해가면서 제일 좋아했던 게 바로 자기였다는 사실은 기억 속에서 지웠나 봅니다. 아무튼 전 며칠 동안 생각이 참 많았어요. 결혼하고 달콤했던 순간순간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아껴준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아빠의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 만큼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 자부했는데 하필 골라도 이런 폭탄을 골랐다니 자괴감도 극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혼 말이죠. 그래서 전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또 합의 이혼은 따로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아빠와 엄마에겐 그 전에 다 말씀드렸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사돈 잘 얻었다고 좋아한 자신들이 한탄스럽다며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전 그럴 수가 없었네요. 오기라고 할까요? 정말 어디까지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물론 아직 일말의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복잡한 마음을 다잡으며 한 달을 더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인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남편과 시모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제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호칭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평소 저를 부를 때마다 우리 딸 거리던 시모는 어느새 여야라며 저를 새로운 호칭으로만 저를 불렀고 남편 역시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되는 모든 짜증을 제게 풀기 시작했어요. 참 서글프대요. 만약 아빠가 정말 돈을 다 날리셨다면 하고 상상하니 너무도 끔찍한 겁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을 구석이 아직 있어서 다행이지. 이런 상황에 처한 수많은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 그거 전부 우리 아빠 돈 보고 그런 거냐고요. 짜증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우리 아빠 돈 다 잃었다는 소식 들은 후부터 매일 승질에 화만 내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아 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한번 보자고 당신이 뭐 볼 게 있어? 물론 한때 좋아했던 건 맞아. 근데 사람이 감정만으로 살 수 있어? 돈이 먼저야. 사람답게 살려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근데 그 귀한 돈을 우리한테 돌아올 그 귀한 돈을 자기 투자한답시고 다 날려버렸는데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야지. 라더군요. 설마 했는데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매달 꼬박꼬박 400만 원씩 저축도 하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만하지 않냐 다시 물어봤더니 남편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그러는 거예요. 그딴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요.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돈 없으면 등신 취급받는 거 모르냐. 아주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한때나마 제 전부였고 사랑을 속삭였던 사람의 입에서 저런 구역질 나는 말들이 나오다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가장 최악인 건 저게 남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전 며칠 후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최소한 고민은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반색을 하며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보 잘 생각했어. 사실 나도 이대로는 같이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 당신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고마워. 세상에 어느 남편이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고맙다고 할까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반응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무심하게 그냥 알겠다며 오히려 저보고 잘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남편이 정육점을 접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너무 없어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모양이었어요.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이제 진짜 남남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법정에서 만나는 날, 전 4시간 미리 출발해서 샵에 가서 머리부터 헤어까지 최대한 멋지게 꾸미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죠. 그리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외제차까지 끌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긴 했지만 남편은 별말 안 하더라고요. 아마 정육점을 접게 되면서 심적으로 충격이 심해 보였어요. 최종적으로 공동명의 집부터 모든 재산은 정확하게 반반 나누기로 하고 이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게 접었다며?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뭐 내 알바는 아니지만 말이야. 그러자 남편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걸 네가 왜 알고 싶은 건데? 돈이라도 빌려주게? 아 맞다. 니네 집 거지지? 그래도 주제의 마지막 날이라고 힘주고 나왔네. 허세 장난 아니다. 라며 끝까지 저를 비꼬는 남편에게 전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겼어요. 누가 거지래? 그동안 너랑 니네 엄마 막장쇼 잘 봤다. 아주 가관이더라. 근데 어떡하냐. 우리 아빠 하나도 안 망했는데 말이야. 고맙다 인생의 쓴맛 제대로 알려줘서 덕분에 누굴 만나도 너보다는 좋은 남자일 거야. 평생 돈만 따라다니면서 지금처럼 비참하게 살아줘. 라고 말하고 매몰차게 뒤돌아버렸죠. 남편이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진짜 속 시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주말이면 아빠 엄마랑 맛집 탐방도 다니고 캠핑도 하면서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저를 대해온 그 모자의 참모습을 몰랐다면 아직도 그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호구짓만 하고 있었을 텐데 누구 말대로 조상님이 도와주셨나 봐요. 이렇게라도 새 출발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